미국 헬스케어 시장의 절대 강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H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S&P 500에서도 가장 큰,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초우량 기업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가장 안전한 주식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2025년 12월 13일자로 나온 한 심층 포렌식 분석 보고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UNH가 지금 창사 이래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위기, 이른바 다중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걸 단순한 실적 부진 정도로 보지 않아요. 입법, 규제, 거시경제, 심지어 기후변화까지. 네 가지나 되네요. 네.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불어오는 4개의 거대한 폭풍이 지금 UNH라는 배를 동시에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UNH의 화려한 실적 발표 뒤에 숨겨진 그 균열들을 하나씩 따라봐 보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과거 UNH를 거인으로 만들었던 성공 공식, 그 플라이휠 모델은 왜 멈췄을까? 그리고 이 거인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제가 미리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네. 성장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UNH의 최우선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존과 방어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폭풍, 워싱턴 DC에서 불어온 그 정치적 쓰나미부터 시작해보죠. 네. 불과 이틀 전 2025년 12월 11일에 미 상원에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이 부결됐다고요?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보조금 절벽이라는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보조금 절벽이요? 네. 정부 보조금이 딱 끊기면 당장 2026년부터 ACA 보험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가 평균 114%. 114%요? 2배가 넘네요. 그렇죠. 2배 이상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역선택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그 역선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료가 갑자기 2배로 뛰면 누가 가장 먼저 보험을 해지할까요? 아마 병원에 잘 안 가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겠죠?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돈 내고는 못 있겠다 하고 시장을 그냥 떠나버려요. 아, 그럼 시장에는 누가 남을까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비싼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은 꼬박꼬박 내면서 병원은 잘 안 가는 좋은 고객들은 다 사라지고 네,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용 높은 고객들만 남게 되는군요. 당연히 손해율이 치솟겠네요. 맞아요. 리스크풀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UNH의 대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대응했는데요? 다른 경쟁사들이 이 시장은 이제 망했다 하면서 철수할 준비를 할 때 UNH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20에서 25%나 더 올려버렸어요. 네. 가뜩이나 보험료가 폭등해서 문제인데 거기다 자기들이 보험료를 더 올렸다고요? 그건 그냥 장사를 안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바로 그게 UNH의 전략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건 입장료가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클럽 주인이 아예 입장료를 50만 원으로 확 올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어중간한 손님은 아예 안 받고 그 돈을 낼 수 있는 VVIP 고객만 받겠다는 거죠. 와, 정말 냉혹하네요. 그렇죠. UNH는 가격에 민감한 건강한 가입자들은 그냥 다른 회사로 가버리라고 등을 떠민 거예요. 그리고 높은 비용을 감수할 만성질환자나 고소득층만 남겨서 철저하게 마진을 관리하겠다. 이런 고도의 크림 스키밍 전략인 셈이죠. 성장을 포기하고 수익성 방어로 돌아선 첫 번째 명백한 신호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폭풍이 ACA 시장에만 부는 게 아니라고요? UNH의 진짜 현금 창출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요? 네, 훨씬 더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V28 모델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다루던데 이건 또 뭔가요? V28 모델은 UNH의 핵심 수익 창출 방식, 좀 거칠게 말하면 그 꼼수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예요. 꼼수요? 네, 과거 UNH는 자회사인 옵팀 소속 의사들을 통해서 환자의 질병 코드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복잡하게 기록해서 정부 지원금을 더 타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냈거든요. 이걸 업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업코딩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그냥 단순 고혈압만 있어도 서류에는 합병증을 동반한 혈관질환 같은 좀 더 심각한 코드를 슬쩍 추가하는 거예요. 환자의 위험 점수를 부풀리는 거군요. 그렇죠.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만 갈았는데 정비사가 서류에는 엔진 개통 종합 예방 정비라고 써서 보험사에 더 많은 돈을 청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 V20 모델이 바로 이런 코딩 장사에 사용되던 애매한 진단 코드 2,000개 이상을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꼼수를 쓸 수 있는 도구 자체를 빼앗아 버린 거군요. 그래서 UNH가 2026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를 100만 명이나 줄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거고요. 바로 그거요. 이건 단순히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전략적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요? 네. V20 모달 하에서는 더 이상 업코딩으로 재미를 볼 수 없는 지역이나 가입자 그룹을 마치 부실 자산을 정리하듯 경쟁사인 휴마나 같은 곳에 의도적으로 떠넘기는 손절매 전략이죠.
손해보는 장사는 아예 접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워싱턴발 정치와 규제의 바람이 UNH의 양대 성장 엔진을 지금 꺼뜨리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UNH의 재무제표안을 한번 들여다보죠. 외부에서 부는 바람을 이겨낼 만큼 내부 체력은 튼튼한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볼게요. 겉보기에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켜서 다들 안심했다는데 보고서는 이 숫자 뒤에 아주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뭐가 가장 이상한가요? 순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의 극단적인 괴리입니다. 3분기 순이익은 43억 달러였는데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무려 59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번 돈보다 16억 달러나 많은 현금이 회사로 들어왔다는 건데 그렇죠. 이 돈은 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걸까요? 보통은 영업을 엄청 잘해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마술도 아닐 테고 대체 무슨 트릭이 숨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마술의 비밀은 지급 청구일수, 영어로는 DCP라고 하는데요. 지급 청구 일수요? 네, 즉 병원이나 의사에게 줘야 할 진료비를 갚는 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린 데 있습니다. 아, 줘야 할 돈을 일부러 늦게 준 거다. 맞아요. 3분기에 이 기간을 고작 1.7일 늘렸을 뿐인데 UNH의 그 거대한 규모에서는 이것만으로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일시적으로 회사 금고에 묶어두는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돈을 번 게 아니라 협력업체들한테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버티면서 현금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이건 뭐 사실상 협력업체들을 이자 없는 은행처럼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와, 그 증거도 있나요? 네, 명백한 증거가 있죠. 실제 대차대조표를 보면 미지급 의료비라는 부채 항목이 약 60억 달러나 급증했어요. 제가 늘었군요. 이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절대 아니죠.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고 지급을 계속 늦추면 병원들의 불만이 폭발할 테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신호로 의료 손해율, MCR이 89.9%까지 치솟았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네, 이것도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 숫자는 뭘로 의미하나요? MCR 89.9%라는 건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서 89.9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는 뜻이에요. 거의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거의 90%를 다 쓰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광고비, 인건비 같은 운영비가 13.5%나 추가로 들어가요.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100원을 벌어서 103원 이상을 쓴다는 얘기예요. 본업인 보험장사에서는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죠. 마진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군요. 경영진은 그냥 요즘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가서 그렇다고 둘러댔다면서요. 네, 의료 이용량 증가 탓으로 돌렸죠. 하지만 보고서는 그 원인을 더 깊게 파고들어요. 어떤 원인이죠?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노년층의 입원이 급증한 것, 즉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요? 네, 그리고 GLP-1 비만 치료제 열풍과 함께 당뇨, 심장질환 같은 대사질환자들이 급증하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지목해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더 심각한 거죠.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외부에서는 규제 압박, 내부에서는 재무 건전성 악화.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로 삼으려던 M&A마저 발목을 잡혔다고요? 네, 아메디시스 인수권이죠? 네, 홈 헬스케어 기업 아메디시스 인수를 겨우 마쳤는데 이것도 상처뿐인 영광이라고요? 맞아요. 미 법무부, DOJ가 인수를 승인해 주긴 했는데 그 조건이 정말 가혹했어요. 어떤 조건이었는데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자산 매각을 명령했거든요. UNH는 자신들의 핵심 전력 지역에 있던 가장 수익성 좋은 알짜 사업장 164개를 경쟁사에 거의 헐값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네요. 이건 법무부가 UNH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 같은데요? 정확해요. 더 이상 UNH의 수직적 통합 전략, 그러니까 보험사가 의사, 약국, 간병 서비스까지 다 소유해서 시장을 독점하는 모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예요. M&A를 통한 성장 전략에 급제동이 걸린 거군요. 그런데 더 심각한 위협은 따로 있어요. 현재 DOJ는 UNH를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형사수사요? 네, 간호사들이 임금을 담합해서 시장을 왜곡했다는 수요 독점 혐의. 아, 그리고 자회사인 어툼에 부당하게 높은 약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돈을 빼돌렸다는 내부 거래 혐의예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회사 분할 압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대형 리스크입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결국 CEO가 교체되고 과거 UNH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리더 스티븐 햄슬리가 복귀했죠. 네, 구원투수로 등판했죠. 그의 역할은 뭘까요? 구원투수일까요? 아니면 뒷수습 담당일까요? 보고서는 햄슬리의 복귀를 공격적인 확장 시대의 종말 그리고 위기관리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으로 해석해요. 위기관리요? 네, 그의 전략을 한 단어로 요새화 전략이라고 부르더군요. 요새화. 성벽을 높이 쌓고 다가오는 폭풍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 회피. 앞서 말한 수익성 낮은 가입자 100만 명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 네. 둘째, 현금 확보.
주주들에게 좋았던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현금을 최대한 쌓아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이 정체된 업툼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죠. 더 크고 강한 기업이 아니라 더 작지만 단단한 요새를 만들겠다. 이런 명확한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UNH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경쟁사들은 UNH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치고 나갈 기회를 잡은 거 아닌가요? 흥미롭게도 그게 아니에요. 경쟁사인 휴마나나 CBAC, 에트나 역시 각자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아, 다들 힘든 상황이군요. 네, 시장 전체가 누가 덜 망가지느냐의 싸움, 즉 치킨 게임 양상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시장 지배자인 UNH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경쟁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알짜 가입자만 선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회사가 이렇게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있고 스스로 몸집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이런 상황에서 UNH 주식을 샀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쵸. 그게 아주 큰 뉴스였죠.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버핏은 대체 뭘 보고 투자한 걸까요? 오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어요. 버핏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네, 해자. 즉 시장 지배력을 가졌지만 일시적인 위기나 시장의 오해로 주가가 저평가된 우량주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버핏의 매팅은 현재 UNH가 겪는 위기가 심각하긴 하지만 이건 회사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오히려 햄슬리의 요새화 전략하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회사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현재 주가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한 거죠. UNH의 근본적인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본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UNH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성장주가 아니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정부의 비용 압박과 새로운 질병 부담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재설계하는 턴어라운드 혹은 구조조정 기업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앞으로 UNH를 볼 때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화려한 순이익 발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신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첫째, 영업현금 흐름이 순이익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즉,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진짜 현금을 벌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죠. 둘째, 의료비 지급을 늦추는 지급 청구 일수 DCP가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는가? 즉, 빚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가 UNH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가 될 겁니다. 맞아요. 햄슬리의 요새화 전략이 성공한다면 UNH는 이 폭풍우를 견디고 더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2026년 한 해는 상당한 변동성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할 겁니다.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아주 혹독한 한 해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UNH는 지금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해 거대한 요새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기술,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이 새로운 시대의 공격수들 앞에서 과연 높은 성벽을 쌓는 것이 최선의 방어일까요? 아니면 그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더 크고 움직이기 힘든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